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보험 정보와 함께하는 아나운서 이다운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보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고민부터 과도한 보험료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때까지 보험에 관한 고민과 궁금증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프로그램은 카카오TV와 네이버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 가능하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은 세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달러연금 보험 전문가 박성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험을 기다리자 보험조료사 장연경 담당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험을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보험 전문가 박도은입니다. 네, 이렇게 세 분의 전문가님들과 인사 나눠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칭찬보험들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첫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달러 연금 보험인데요. 일반 연금 보험이 아니라 달러 연금 보험입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내용은 박성현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이 일반적인 연금 보험이 아니라 달러 연금 보험이에요. 오늘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 및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65세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의 7% 이상을 고령화 사회라 하고요. 14% 이상을 고령사회, 20% 이상을 초고령사회라고 구분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2024년 1월 기준 19%를 기록하며 내년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기대 수명 역시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고령화 사회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이슈이다 보니 연금에 대한 필요성도 함께 증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는 국민연금만 의존했었다면 이제는 그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부분도 걱정이 앞서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저출산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할 국민이 점점 없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인 대한민국에서는 노후 리스크를 대비한 개인연금을 준비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대략 25년 정도 뒤가 되면은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이 노인이라는 자료도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이만큼 노인 문제가 심각해진 요즘 현실인데요. 이제 연금 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준비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왜 우리가 일반 연금이 아니라 달러로 보험을 준비하는 것이 좋은 걸까요? 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인플레이션이 급격화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물가가 대략 2배 이상이 되어버렸고 임금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동산 또한 미친 듯한 폭등으로 2030 세대들은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는 결혼 정년기를 늦춤과 동시에 저출산 시대를 만드는 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짜장면이 3,000원 하던 시절이 있었다면 현재는 6, 7,000원이 기본이지 않나요? 네, 맞아요. 2배 이상씩은 오른 것 같고 이렇게 식물값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든 물가가 올랐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맞습니다. 모든 물가가 마찬가지입니다. 명품백도 10년 전에 500만 원대였던 게 있다면 현재는 1,000만 원을 돌파하여 명품 재테크 대란까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물가가 계속 오르면 화폐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인플레이션과 원화의 가치가 반비례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즉, 20년 뒤, 30년 뒤의 물가도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원화의 가치는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예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화로 이제 개인연금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보험의 보험으로 달러 연금을 준비하는 것이 이 시대에는 좀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달러라고 하면은 이제 실제로 미국에서 사용되는 화폐인데 이들만의 특별한 장점이 있는 건가요? 이제 달러는 미국 화폐가 아닌 기축통화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전 세계적으로 공용 화폐라는 건데 미국 외에도 동남아, 홍콩, 아프리카 등 다양한 국가에서 이제 사용되고 있는 화폐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내리락 하는 부분도 규칙성이 있고요. 이 규칙만 잘 이해한다면 똑똑하게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달러 연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달러 연금 보험을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연금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보니 금융사는 연금 상품에 대한 경쟁이 치열한데요. 그렇다 보니 대부분 투자로 운용되는 상품은 시중에 정말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를 통한 연금을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적인 혜택입니다. 달러 연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연금은 중장기 자산이기 때문에 장기간 많은 적립금이 적립됩니다. 근데 장기간 쌓여있는 화폐가 원화가 아닌 달러라면 화폐 가치 하락 리스크에 대한 대비도 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큽니다. 연금은 저축성 보험이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하게 될 때 환급률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혹시라도 납입 중간에 달러 이슈로 환율이 크게 올랐을 때를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도 하고요. 이런 문제로 납입 중 환급률이 90% 이상일 때는 환 리스크에 대한 준비도 철저하게 갖출 수 있는 상품이 달러 연금입니다. 네, 아무래도 달러는 우리나라 가치로 환산을 했을 때 이 기복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외화보험도 결국엔 우리가 좀 투자 상품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가치를 가져갈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달러 연금도 결국에는 투자성 상품이 맞습니다. 하지만 투자성이 강한 변액연금과는 다르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2014년도 이후의 10년치 달러 환율 그래프입니다. 네, 어느 정도 비슷해 보이는 것 같긴 한데요. 이 주기가 계속해서 일정하다고 우리가 보면 될까요? 네, 달러는 주식과도 연관성이 있는데요. 최근을 예로 들어볼게요. 10년치의 그래프만 봐도 3년을 주기로 일정한 산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산맥이 3개가 보이시죠? 대략적으로 2020년 상반기에 우리나라는 주식시장이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변액연금도 그때는 수익률이 마이너스였는데 달러는 그 시기 중 가장 고점의 환율을 찍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점점 주식 호황기가 몰려들면서 2021년 1월에는 주식시장이 최고점을 찍었고요. 그때는 환율이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최고점일 때는 1,240원에서 1,250원 가량 됐었고요. 최저점일 땐 1,080원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3년을 주기로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신기한 건요. 최고점과 최저점이 점점 우상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10년 전에는 달러 환율이 평균 1,200원대였다면 지금은 1,300원대 정도 되죠. 지금은 이제 3년치의 그래프를 이미 탔고요. 이제는 1,200원대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이제 보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3년 주기로 눈에 보이는 산맥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0년치 그래프로 좀 기간을 늘려봤을 때는 어떤가요? 네, 달러는요. 20년치의 그래프를 봤을 때 10년에서 15년 사이 주기에 따라 환율이 크게 오를 때가 있습니다. 더 이해하기 쉽게 1997년도에 IMF가 있었습니다. 1996년도만 해도 달러 환율은 800원대를 유지했으나 IMF 대란으로 인해 환율은 2,200원까지 오르게 되었죠. 또 2008년도에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국가의 금융위기를 또 한 번 맞이하게 되고요. 그때 1,000원 이하까지 내려갔었던 환율이 또 1,570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환율이 크게 올랐던 적이 있다면 2022년인데요. 그때는 우크라이나 전쟁 및 미국의 금리 대란 등의 복합적인 이유로 환율이 1,480원대까지 급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전까지는 1,260원대까지는 떨어졌지만 더 이상 1,100원대를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네, 그럼 달러는 이제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받으면서 또 전체적인 경제 지표들을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하다고 오늘 설명을 주셨는데요. 그럼 전문가님께서는 달러 연금의 또 다른 장점으로는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요. 이제 달러 연금도 저축성 보험이기 때문에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 조건을 말씀드릴게요. 이제 변액연금 보험과 똑같이 첫 번째 비과세 요건은 의무기간이 5년간 납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유지를 해야 비과세 요건이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연간 최대 1,800만 원 이하까지만 비과세 요건이 적용이 됩니다. 위 요건만 충족된다면 연금 소득이 아무리 많더라도 과세되는 세금이 일체 없습니다. 이처럼 비과세 혜택을 받기 때문에 납입 기간에 별도의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연금 수령 시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연금보험의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달러 연금만의 장점인데요. 아직 환차액에 대한 세금이 없다는 것도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평균적으로 납입해왔던 환율이 1,300원대였다고 가정했을 때 환율이 미친 듯이 올라 1,450원 이상을 또 돌파하게 되어도 해지환급금이 90% 이상이라면 원화로 환산했을 때 오히려 손해보기 힘든 구조입니다. 추후 연금을 수령할 때도 소득세를 떼지 않기 때문에 나만의 개인 재산이 될 수 있고요. 국가의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소득세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이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이제 환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네. 우리가 가장 낮을 때 사서 높을 때 팔면은 이 비과세 혜택도 더 크게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달러가 가장 낮을 때만 사람들이 사려고 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달러가 가장 낮을 때를 예측할 수 있다면 투자가 너무 쉽겠죠. 달러도 한 종목을 투자하는 부분이다 보니 아무래도 예측하고 접근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연금은 가장 낮을 때, 평균일 때, 가장 높을 때 월마다 평균치를 매입하여 달러 자산을 형성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달러 연금은 환차익을 보기 위한 단기성 투자 상품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저축하는 상품이기 때문이죠. 네, 그런데요, 전문가님. 사실 우리가 연금보험은 한 번씩은 다들 생각하시잖아요. 저도 요즘에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달러 연금이 비과세 혜택도 좋고 그리고 원화 가치보다 또 높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좀 장점이 많은 연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다른 사람들에서는 좀 준비가 미흡하다거나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어떤 것 때문일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다들 원화의 가치보다 달러의 가치가 높다는 것은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동남아 여행만 가도 그 차이가 확실하게 보이죠. 동남아에서는 환전소에서 우리나라 화폐보다 100달러의 달러 지폐에 환전 차익을 더 많이 주기도 하고요. 팀 문화를 바라봤을 때 원화보다 달러를 받는 것을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을 제외하고도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달러에 대한 가치는 누구나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에 미흡한 이제 첫 번째 이유는 결혼 정년기부터 출산까지 늦어지는 부분으로 인해 노후에 대한 준비가 늦어지고 있는 추세가 아닐까 싶고요. 한때는 코인, 부동산, 주식 등 큰 대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내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되고 이런 유행에 따라 큰 수익률에만 이제 집중되기 때문에 달러는 이제 바라봤을 때 큰 수익이라고 바라보지 않는 이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이제 준비를 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운용되는 사업비와 단기적 시점의 환급률입니다. 적금과 다르게 이제 연금 상품은 5년 이하로 해지를 하게 되면 보통 페널티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이제 사업비라 하면 회사 운용비, 계약 관리 비용, 위험 보험료 등이 사업비라 칭하고 있는데 매월 저축하는 금액에서 크진 않지만 일정 부분의 사업비 부분을 공제하기 때문에 이마저도 아깝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달러를 납입하는 거에 대한 환율 수수료도 매우 적고요. 장기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바라봤을 때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는 안전한 기관은 보험사입니다. 그렇지만 추후 차입금에 대해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도 연금을 받는다는 점도 이런 중요한 메리트는
중장기적 관점이기 때문에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많다 보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확실히 우리가 장기적으로 바라본다면 달러 연금보험은 좋은 투자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굉장히 많은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연금보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다들 보다 더 나은 미래를 그리기 위해 돈을 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초고령 시대에 접어들며 국민연금에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점, 그로 인해 개인연금을 준비해야 할 시대라는 것도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내 노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것에 있어 관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교육받은 것은 저축해라, 돈을 모아야 한다, 그런 내용을 교육받게 됩니다. 저축할 수 있는 은행이란 기관을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제는 보험에서 저축할 수 있다는 것. 은행과는 다르게 중장기를 위해 내 미래를 준비하는 시대라는 것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달러는 우리가 아는 가치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금융위기를 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내 원화 자산도 중요하지만 달러 자산도 일부 준비해 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달러 연금보험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다음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두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펫보험입니다. 펫보험에 대한 내용은 장현경 전문가님께서 오늘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은 펫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펫펜족이라는 말씀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네, 아무래도 요즘 SNS 같은 데서 좀 많이 보이는 용어인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제 반려동물을 기르면서 여러 가지 펫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요. 펫 패밀리 두 개의 합성어로 반려동물을 진짜 가족처럼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펫펜족의 증가로 인해서 반려동물 관련된 경제산업인 펫코노미도 급성장하고 있죠. 네, 제 주변에도 이런 펫팸종이 정말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저도 실제로 동물들을 기르고 있는데 동물들한테 유치원도 보내줘야 되고 간식도 사줘야 되고 또 요즘엔 수제 간식이 유행이어서 수제 간식도 사줘야 되고 굉장히 비용적으로도 많이 들어가지만 그래도 식구랑 같이 아끼는 느낌이 들어요. 전문가님께서도 반려동물 혹시 기르고 계신가요? 네, 저도 한 3년 전부터 유기견을 입양해서 지금 아주 소중한 가족으로 잘 지내고 있는데요. 막상 이렇게 기르다 보니까 펫산업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고 또한 많은 분들이 펫산업에 비용을 투자하는지 또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어 펫팸족이라던가 펫코노미라는 용어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에 대해서 단순히 물건 이상인 가족이라는 개념이 더욱더 인식이 성장하고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저희 동네에도 요즘 강아지 유치원 버스도 다니고 강아지 유치원도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데요. 또 백화점 1층에도 애견 관련 용품 매장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늘어났는데요. 펫보험에 대해서도 그러면 좀 관심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반려동물 양육하는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혹시 10가구 중에 몇 가구나 좀 기르는지 아시고 계실까요? 글쎄 요즘에는 주변에서 워낙 많이 기르긴 하는데 한 10가구 중에 두세 가구 정도이지 않을까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살펴보면은 우리나라에서 2010년도부터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2010년 시점에는 17.4%였던 인구 비율이 2023년도에는 28.2% 대략 2배 정도 성장을 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아이를 키우는 것도 힘들다고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 반려동물 사실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괜히 더 신경을 쓰게 되고 더 비용도 많이 들이게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반려동물을 키우는 비용이 실제로 사람을 키우는 것 못지않게 굉장히 많이 든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한 아이도 기르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비용이 드는데 실제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반려동물에 대한 내 가족이라는 인식이 발달이 되면서 반려동물과 건강하게 오래 살고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예방적인 것도 또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대한 비용도 많이 준비를 하시는데 실제로 반려동물의 병원비라던가 건강 관련
관리비라던가 관광 관련된 요소들이 큰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런 관심사들은 결국 비용이라는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반려동물을 위해서 따로 저축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저축을 과연 어느 정도로 하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우리가 반려동물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금액을 좀 저축해야 하나요? 실제로 이제 병원 치료비가 중요하겠죠. 네, 저희가 이제 반려견들을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저 역시도 설계사이지만 적금으로 준비해야 될지 아니면은 펫보험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큰 질병 그리고 큰 병원비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기르는 반려동물이 얼마만큼의 치료를 요하는 반려동물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반려동물이 건강이 상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큰 위기를 준비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려동물에 대해서 자금을 준비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반려동물에 대한 자금을 준비하는 이유가 보통 분들은 다 어떻게 되시나요? 보통은 이제 아무래도 반려동물의 건강 관련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무슨 동물이 그런 병원비를 준비해 혹은 보험을 준비해라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실제로 병원을 다니게 되면 그때부터 큰 부담으로 다가오실 텐데요. 실제로 반려동물을 위해서 3분의 1, 반려동물을 기르시는 3분의 1인 26.6%가 평균 25만 9천 원 정도를 준비를 하고 있다. 반려동물 건강 관련 비용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럼 건강 관련 비용으로 꽤 많은 비용을 이제 지출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많이 준비를 해도 사실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치료비가 어느 정도 나오나요? 치료비 같은 경우는 우선은 지금 살펴보면은 실질적으로는 강아지 혹은 기르시는 고양이, 반려동물 나이에 따라서 치료비가 달라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4세에서 5세 되는 우리 강아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38만 원 가량의 병원비가 들고 고양이 같은 경우는 67만 6천 원 가량의 병원비가 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나이가 더해 갈수록 즉 10살이 넘어가게 되면 강아지 같은 경우는 57만 6천 원, 고양이는 94만 원 정도의 병원비가 든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돈이 한꺼번에 많이 든다라고 했을 때는 많이 부담이 되는 액수긴 하죠.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펫보험의 경우에는 우리가 좀 인식이 많이 좀 우리가 보장이 안 된다는 인식도 있고, 그리고 보장 범위에 비해서는 돈이 좀 많이 우리가 납입을 한다는 인식도 있는데요.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실제로 초창기의 펫보험 같은 경우는 보장 범위, 보장 금액, 그리고 그에 비해 보험료가 조금 비싼다고 생각하실 만큼 좁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현재 시중에 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펫보험을 살펴보면은 실제로 우리 사람들이 가입하는 실손 의료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아지나 고양이, 반려동물의 통원 치료부터 입원, 수술, 그리고 처방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사람도 미용이라던가 예방 혹은 여성의 경우 임신, 출산과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펫보험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좀 살펴볼 것 같은데요. 펫보험의 인식에 대해서 그리고 어느 정도의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하는지까지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주변에서 좀 펫보험을 알아보시는 분들을 보면은 또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동물들이 먼저 아픈 다음에 이후에 알아보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또 가입이 다시 어려워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거를 좀 보장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일단 명확하게 알아봐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 펫보험을 준비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우리가 펫보험을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보장받는지, 네. 그리고 언제부터 좀 준비하는 게 좋을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현재 펫보험으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보험 상품군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아까도 강아지, 고양이만 말씀드린 이유는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 보험사에서 가장 많은 펫보험 적용이 되는 동물들이 강아지, 고양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좀 5개 회사로 이렇게 먼저 살펴보고 봤는데요. 기본적인 구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손 의료비와 구조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부담금과 보장 비율, 보장 한도, 또한 갱신 주기 등을 직접 선택하실 수가 있는 거죠. 먼저 자기 부담금 같은 경우는 얼마로 하는지에 따라서 최소 0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보장 비율도 50, 70, 80, 90%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부담금 5만 원에 보장 비율을 90%한 상품을 준비를 하셨다라고 하면 총 진료비에서 90%에서 거기서 5만 원 자기 부담금을 뺀 나머지 금액이 보험금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일일 한도, 통원 한도 금액도 선택이 가능하신데 최소 10에서 30만 원까지 매회 지급인지 연간 횟수가 정해져 있는지 또 설정이 가능하시고요. 수술비 같은 경우도 최소 150에서 300만 원까지 한도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반려견 배상 책임이라고 해서 내 반려견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타인에게 상해를 혹은 어떤 위험을 가한 경우에 배상 책임도 500만 원에서 최도의 3천만 원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각 보험사별로 할인 제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동물 등록 할인이라던가 유기견 입양 할인, 그리고 다견 할인, 그리고 무사고 할인, 예방접종 할인 등이 있고요. 이것들은 잘 보시고 내 반려견에게, 반려동물에게 맞는 할인되는 보험사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공통사항으로는 10살이 넘어가는 동물에 대해서는 가입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갱신 주기를 3년, 5년, 10년 주기로 선택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좋습니다. 내 반려동물의 연령이나 건강 상태 등에 따라서 이제 맞는 보험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펫보험은 어떤 보장 내용을 갖고 있는지도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아요. 펫보험의 보장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펫보험은 기본적으로 질병, 상해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 반려동물이 아프거나 혹은 다쳐서 엑스레이, MRI 혹은 약물 투여, 주사, 수술 이런 것들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상 책임 또한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특약을 통해서 다양한 보장을 추가하실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영양제라던가 아니면 피부병 혹은 미용인 경우에도 특수한 경우, 그리고 쓸개고 탈구, 그리고 종양이라던가 치과 치료에 관련해서 또한 담보를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나 보험사에서 나오는 펫보험 상품들은 다양하고 또 보장 범위도 굉장히 넓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펫보험 외에도 또 반려동물 관련돼서 있는 보험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실제로 펫보험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도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많이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제도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하시는 지자체별로 각각 상이하기 때문에 요거는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대로 각각 좀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펫보험에서 우리가 아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랑도 좀 내용이 겹치는 건지 이 부분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상배상 책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펫보험의 일종이 아니라 견주인 우리 사람이 가입을 한 담보인데요. 아마 갖고 계신 보험들 중에서 일상배상 책임이라는 담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약관을 살펴보면은 약관 안에 여러 가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타인의 신체나 혹은 타인의 재산을 손상시킨 경우에 보장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재산에는 반려동물 또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내 반려동물이 다른 이의 반려동물을 상하게 한 경우에도 여기서 담보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일상배상 책임 배상 보험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반려동물이 이제 개인 소유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남에게 끼친 피해도 마찬가지로 보상을 해준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반려동물이 없더라도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좀 먼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선은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던 양육을 하던 하지 않으시던 간에 일상배상 책임이라고 하는 이 담보는 생활 중에 많이 유용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내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의 신체, 다른 사람의 재산을 상하게 한 경우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타인의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파손시킨 경우, 그리고 이중주차로 이제 차를 밀다가 스크래치가 난 경우, 그리고 집 누수로 인해서 하자 보수한 경우, 또 화재로 인한 손해 등 다양한 일상생활 중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해서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있는지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오늘 펫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요. 오늘 내용 중에서 좀 우리가 펫보험을 가입해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펫보험을 준비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가입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로는 보장 항목, 범위, 금액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펫보험은 실손 보장이기 때문에 자기 부담금을 제외한 반려동물의 병원비에 적게는 50에서 최대 90%까지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고 상품 종류에 따라서 하루 또는 연간 받을 수 있는 한도도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월 보험료 및 본인 부담금 확인입니다. 펫보험 가격은 반려동물의 품종, 나이에 따라서 최소 10,000원에서 100,000원 한도 자기 부담금이 있고요. 보험료와 병원비가 발생했을 때 본인 부담금이 얼마나 발생되는지에 따라서도 금액이 또한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확인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가입 및 보장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나이가 10살이 넘어간 경우 혹은 질병이 있었다거나 할 경우에 가입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되실 것 같고요. 또 네 번째는 보장되지 않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많이 걸리는 파보바이러스라던가 광견병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예방 접종을 통해서 예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보장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발생된 질병이 있다라고 하면 요것 또한 보장 제한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미용 목적의 경우에는 또한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은 이제는 내 가족이 됐죠. 내 가족이 아플 때 비싸다고 치료를 안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반려동물을 위한 일종의 정말 보험, 펫보험을 준비하셔서 꼭 나와 우리 반려동물들이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아프고 난 뒤에 가입을 하려고 하면은 이 고지 의무 때문에 가입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요.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펫보험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칭찬받을 보험은 혈관질환 보험인데요. 혈관질환 보험이라고 하면은 전 세계 사망 원인 중에서 3개 꼽아봐라라고 하면 항상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게 혈관질환 보험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박도훈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인구가 많은데요. 그래서 많이들 암보험과 함께 혈관 질환 보험도 필수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특약은 뇌혈관, 심혈관 관련 특약인데요. 흔히들 뇌졸중이나 뇌출혈, 심근경색 같은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맞아요. 이제 보험증권을 살펴보면은 뇌출혈 진단비나 아니면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이런 내용이 또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사실 뇌혈관이나 심혈관에 있어서는 대부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와 함께 혈관 질환 관련 특약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요. 뇌와 심장 관련 진료 인원은 매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더 이상 혈관 질환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되어버렸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가입한 보험에 있는 뇌, 심장 관련 특약이 과연 혈관 질환의 모든 부분을 보장하는가 그 부분을 잘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혈관 질환에 대한 특약은 크게 진단비와 수술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진단비는 해당 질병을 진단받았을 때 1회에 하나여 지급받는 특약이고 수술비는 보험사마다 약관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 수술을 진행할 때마다 지급받는 특약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시고 뇌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와 수술비는 어떤 경우에 보장받으실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은 뇌혈관 질환 보장 항목에 따른 분류입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뇌혈관, 뇌졸중, 뇌출혈에 따라 각각의 보장 범위가 다르죠. 보험을 가입한 후 수령하신 증권에 보시면 뇌혈관 질환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 뇌출혈 진단비 등 이러한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을 텐데요. 만약 내가 뇌출혈 진단비만 가입이 되어 있을 경우 어떻게 되는가 예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 어느 날 A씨는 안면의 근육이 마비되는 것 같고 손발이 저릿저릿하고 시야 한쪽이 흐릿하게 보이십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정신을 잃고 쓰러지셨는데 다행히도 병원에 응급 이송이 되어서 위기는 넘기셨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뇌경색이었고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뻔했다라고 하셨습니다. A씨는 문득 몇 년 전 지인을 통해 가입한 보험이 생각났는데 가입 당시 뇌와 심장 관련 질환도 보장된다 들었어서 퇴원 후 바로 보험금을 청구하셨습니다. 어떻게 되셨을까요? 뇌경색으로 이제 진단을 받았고 뇌와 심장 질환에 또 보장이 된다고 되어 있으면은 당연히 좀 보험금을 받지 않을까요? 네, 그랬으면 참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가입된 특약이 뇌출혈 진단금이었고 이 뇌출혈 진단금에는 뇌경색인 I63 진단 코드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뇌 심장 관련 특약이라 해서 모든 질환을 다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각 특약별로 보장하는 질환이 다른 것입니다. 네, 이렇게 좀 보장 범위가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약을 자세하게 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는 어떤 특약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네, 과거에는 뇌졸중 진단비까지만 준비를 하셨어도 충분하셨다고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뇌출혈보다는 기타 뇌혈관 질환에 해당되는 뇌동맥류로 진단이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흔히 꽈리를 틀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으시기 때문에 조기 발견하게 되셔서 이런 통계가 나온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특약별로 보장 범위가 다른 것은 뇌혈관뿐만 아니라 심장질환 관련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장질환 또한 크게 허혈성 심장질환이란 특약과 급성 심근경색 특약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각각의 보장 범위가 다르게 분류가 됩니다. 사회자님 혹시 협심증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네, 뉴스에서도 들어봤고 요즘엔 드라마에서도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용어 자체는 좀 들어봤습니다. 네, 그럼 혹시 협심증이 어떤 증세인지는 알고 계세요? 제가 용어는 많이 들어봤는데요. 어떤 증세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는 것 같아요. 네, 협심증은 흔히들 이 가슴을 쥐어 짜는 느낌 그리고 가슴이 싸하다는 통증을 느끼시는데요. 우리의 심장은 이제 3개의 관상 동맥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고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동맥경화증, 혈전증, 혈관의 수축, 연축 등의 여러 원인에 의해서 이 관상동맥 중 어느 한 곳에서라도 협착이 일어나게 되면 이 심장의 혈류 공급이 감소하게 되면서 심장 근육이 허열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협심증이라고 합니다. 저희 자료에서 보시듯이 최근 협심증 환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보험으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답을 드리자면 내가 가입된 보험의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만 가입되어 있으시면 지급받기 어려우시고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가입되어 있으시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뇌질환뿐만 아니라 심장질환의 경우에도 이 특약별로 보장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특약별로 지급하는 항목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날 줄은 저도 몰랐는데요. 제 증권을 좀 다시 살펴보면서 어떤 담보로 구성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해지는 점이 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 치료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좀 메디컬 드라마에서 보면은 굉장히 수술 방법도 어렵다고 많이 듣고 또 치료비도 좀 비싸다고 들었는데요. 혈관 수술비는 어느 정도 드나요? 네, 일단 뇌경색, 뇌졸중을 예시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뇌경색의 골든타임은 3시간이라고 하는데요. 발병 기준 4시간 30분 안에는 혈전용해 치료제를 투약하게 됩니다. 혈전용해제란 혈전, 곧 피 딱쟁이를 말하는데요. 이것을 녹여주는 역할로 우리가 배관이 막혔을 때 락스를 부어서 머리카락을 녹이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겁니다. 근데 혹시 그런데 애석하게도 약물을 사용을 했는데 혈전이 잘 녹지 않는 경우에는 사진처럼 아주 조그만 이 철사를 막힌 혈관까지 집어넣어서 길을 열어주는 이 시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풍선 확장술 또는 스텐트 삽입술이라고 합니다. 제 주위에도 이 스텐트 삽입술을 하신 분들이 좀 종종 계시는데요. 일반적인 이 시술 비용은 약 1,000만 원 정도이고요. 추후 치료비까지 생각하시면 연간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스텐트 삽입술이라는 용어도 좀 주변에서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이 시술을 받으신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치료 비용이 한 번 시술할 때 1,000만 원, 이제 연 기준으로는 3천만 원 정도를 생각해야 한다고 하면은 생각보다 치료 비용도 굉장히 비싸다고 느껴집니다. 뇌경색 말고 다른 질병은 또 어떤가요? 네, 아까 살펴봤던 그 협심증을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요. 협심증의 경우도 스텐트 삽입 시술을 진행하는데요. 만약에 혹시라도 협심증이 심해서 급성 심근경색까지 진행이 된다면 이 혈관이 괴사가 되어버려서 관상동맥 우회술이라는 수술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상동맥 우회술이라는 수술은 상당히 중대한 수술에 속하고요. 이미 혈관이 괴사되었기 때문에 팔 혹은 다리에서 사용 가능한 혈관을 절제하여 심장으로 이식하는 수술과 동시에 괴사된 혈관의 세기를 만들어주는 큰 수술입니다. 이런 관상동맥 우회술의 경우 평균적으로 약 3,300만 원의 치료비가 든다고 하면서 이후에 또 치료비까지 생각하면 더 많은 비용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시로 이제 2가지 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말고도 또 전체적인 혈관 질환으로 본다면 수술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에서는 이 2가지 질환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 혈관 질환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요. 주요 뇌 심장 질환의 평균 수술비는 약 1,800만 원 정도이고 이후 치료비까지 고려하시면 생각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십니다. 문제는 이 혈관은 장기와 같이 한 부위가 아니라 수술을 좀 여러 번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혈관 질환 관련 보험을 준비하실 때는 진단비 딱 한 번만 받으신 진단비 외에도 수술비를 준비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전문가님, 근데 제가 중간에서 이제 궁금한 점이 또 생겼는데요. 네. 암내심 같은 이런 중대 질병 같은 경우에서는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는 산정특례 제도라고 해서 치료비 부담이 많은 이 중대 질병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치료비의 95%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다만 현재 제도로는 암 산정 특례와는 달리 뇌와 심장 관련한 질병은 30일 한도, 즉 한 달만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한 달 이후에 다시 문제가 생긴다면 이 산정 특례 제도를 받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수술비를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는 입장입니다.
네, 산정특례 제도가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 줄은 몰랐어요. 암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좀 장기적으로 되어 있지만 이제 뇌와 심장 관련한 질병은 30일 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준비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진단이 일단 있어야지 수술을 하잖아요. 그럼 진단비 자체는 지급이 되는 것 같고, 근데 좀 앞으로의 좀 보험료의 가성비나 아니면은 계속해서 치료를 받는다고 생각해 봤을 때는 이 수술비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도 좀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한 최근 많은 보험사에서 이런 또 말씀드렸던 국가 산정 특례 제도를 이용해서 이 산정 특례 대상자가 되시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도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평소에 혈관 가족력이 좀 있으시면 좀 고민이 또 많으신 분들이라면 진단비와 수술비 또 산정 특례 진단비 특약까지 같이 준비하신다면 더욱 든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문가님, 이 진단비랑 수술비는 제가 그래도 많이 들어봤는데 산정특례 진단비 특약? 요거는 좀 생소하거든요. 요거는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보험사마다 그 약관에 지정된 내용이 조금씩은 다르지만요. 일반적으로 산정특례 진단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산정특례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보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진단비와의 차이는 진단비는 진단을 받으면 치료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이 되시지만 산정특례 진단비의 경우 산정특례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 진단과 수술 아니면 투약을 동반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진단 이후에 수술과 투약이 진행되어서 산정특례 대상자로 지정이 되어야지 지급받는 특약입니다. 또한 진단비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진단비는 최초 1회만 지급하지만 산정특례 진단비의 경우 연간 1회씩 지급하기 때문에 매년 산정특례 대상자로 선정되시면 매년 지급을 받으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비와 수술비를 준비하시고 나신 이후에 산정특례 진단비까지 준비하실 수 있다면 혈관 관련 보장으로는 걱정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산정특례 진단비는 오늘 처음 알게 된 특약인데요. 전문가님께서도 실제로 이 특약을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네, 저도 어머니가 이제 고혈압이시고 아버지가 당뇨 지금 질환이셔서 혈관 관련으로는 조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진단비와 수술비 또 산정특례 진단비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점이 그럼 산정특례가 국가에서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 특약을 갖고 있으면 보험사에서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네. 산정특례 대상자가 선정이 국가에서 먼저 되시면요. 이것을 보험사에 내가 산정특례 대상 진단비를 가입되어 있으신 분에 한해서 대상자가 되신 분들은 보험사에서도 또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진단비 또 수술비를 준비를 하신 이후에 추가적으로 산정특례 대상 진단비까지 준비하신다면 정말 든든하게 혈관 관련 보험은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중복으로도 우리가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제 가족력이 있으셔서 혈관 질환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준비를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전문가님께서는 혈관 질환 보험 어떻게 지금 꾸려 나가고 계신지 요거 간략하게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계시고 아버지들이 당뇨약 복용하고 계신데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혈관 관련에 있어서는 암보험보다도 더 집중적으로 진단비를 준비를 했고요. 또 매회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뇌, 심장 관련한 혈관 수술비 또한 산정특례 진단비까지 저는 세 가지를 삼중 구조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가족력이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산정특례 진단비까지 준비하신다면 걱정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혈관질환보험, 전문가님의 혈관질환보험까지 모두 확인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특별하게 걱정이 되시는 질병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좀 단단하게 2중, 3중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먼저 연금보험 중에서도 달러 연금보험, 이 달러 연금보험의 장점과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이유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 펫보험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혈관질환 보험까지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오늘 세 가지 보험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쉽지만 내일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네이버와 유튜브 그리고 카카오TV로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